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5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오늘부터 만 7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백신 휴가 제도도 시작돼 접종 이후 이상 반응을 느끼면 의사 소견서 없이 최대 이틀까지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한 4.7 재보궐선거 여론조사는 투표가 끝날 때까지 결과를 공표할 수 없습니다. 공표 금지 전 마지막으로 실시한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 후보를 최대 20%포인트 이상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에서 탈세 혐의가 포착된 16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을 본격 가동해 추가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별하는 등 엄정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16.6% 늘면서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3월 수출액은 538억 3천만 달러로 올해 들어 처음으로 500억 달러를 돌파했고 역대 3월 수출액 중에서도 가장 많았습니다. 음주운전하다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운전자와 동승자에 대한 1심 선고가 잠시 뒤에 내려집니다. 특히 검찰이 동승자가 음주운전을 단순 방조한 게 아니라 적극 부추긴 것으로 보고 동승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한 최초 사례여서 주목됩니다. 미얀마 군부가 세력 규합에 나선 소수민족 무장단체들에 대해 한 달간 휴전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쿠데타 규탄 시위는 계속 강경 진압하겠다고 밝혀 사태가 내전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뉴스 60초 뒤에 계속됩니다. 사.7 재보선이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선거 전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현장에서 정치부 김주영, 백종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4.7 재보궐선거, 선거전이 점차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서울 남산 백범공원 현장에 나와서 생생한 선거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의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윤건영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윤 의원님과 말씀 나누기 전에요. 간단하게 여야 분위기 좀 살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야 모두 이번 선거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오늘 아침 김태년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성명을 냈습니다. 국민의 분노와 실망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 원인이 무엇이든 민주당이 부족했다고 몸을 낮췄습니다. 이어 부동산 투기 근절과 함께 당 강령 강화,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정책 확대 등을 약속했습니다. 김태년 위원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내노남불 자세도 혁파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의 설계자로서 스스로에게 더 엄격하고 단호해지도록 윤리와 행동 강령의 기준을 높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오늘 선대위 회의를 열은 것 같은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나요? 네, 국민의힘은 오늘 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진석 상임 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에서 200만 명 총동원령을 내렸다는데 분노한 민심의 바람은 이길 수 없을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의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전투표가 시작이 되는데 민주당은 서울에서 200만 명 동원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돈과 조직을 총동원해가지고 이번 정권 심판론을 잠재우자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천만에 만만에 공떡 같은 얘기입니다. 네, 이어 선거의 본질은 심판이고 심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바뀐다면서 시민 모두가 투표장으로 가 국민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증명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네, 이처럼 여야 모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앞서 저희가 인사드린 윤건영 의원과 함께 이번 선거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의원님, 오늘도 선거 유세 현장에 나가서 하고 오신 건가요? 네, 오전에 신도림동과 구로동 일대에서 서울 시민들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 네.
네, 유세 현장에 가보시면요, 이른바 바닥 민심을 조금 느낄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현장 분위기가 좀 어땠는지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예, 부정과 공존이 이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면이 공존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LH 투기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실망하고 분노하고 계시고요. 공정의 가치가 무너졌다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발본색원에서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반면에 잘해라 격려해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부동산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코로나 방역이라든지 경제라든지 더 잘해봐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두 가지 모두 앞으로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의원님께서는 박영선 후보를 지원하는 역할로 이 자리에 나오신 건데요. 일종의 우리 편 자랑이 되겠죠. 네. 서울시장을 꿈꾸는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방송 토론 2차례를 통해서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의 비교 우위는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박영선 후보의 완승이었고요. 오세훈 후보는 어록이라는 게 만들어졌죠. 기억 앞에 겸손해야 된다라는 좀 어처구니 없는 말씀도 하셨고, 서울시 소상공인들의 월평균 임대료가 24만 원이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건 방송 토론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상대 후보가 좀 저하는 모양입니다. 대단히 아쉽고요. 만약에 좀 회피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좀 비겁한 행동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박영선 후보에게는 오세훈 후보한테 있는 그러나 박영선 후보는 없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곡동 땅 의혹과 같은 그런 의혹이었고요. 두 번째는 거짓말 논란이었고요. 세 번째는 차별하지 않는 그런 게 있습니다. 반면에 박영선 후보는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건 능력과 열정, 추진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세훈 후보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드리기 좀 죄송합니다만 10년 전에 이미 실패한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행정적으로 보면 첫 번째로 세빛둥둥섬이라든지 사상 최악 수준의 서울시 부채라든지 여러 가지 과오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회 통합을 잘 이뤄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용산 참사라든지 부동산의 문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좀 꼬이게 만들었던 거고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오세훈 후보가 10년 전에 아이들 밥 주기 싫어서 중간에 무책임하게 그만두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선거는 과거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미래를 선택하느냐의 선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 후보에 대한 평가와 함께 오 후보에 대한 평가까지 함께 해주셨는데요. 네. 박 후보가 내놓은 공약들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21분 다핵도시 그리고 수직정원 등 좀 색다른 공약들을 좀 내놨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현실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리고 예산 낭비만 하는 건 아니냐,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하고요. 수직 정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후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탄소 중립 선언을 하고 있고요. 지자체에서도 발맞춰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유수의 나라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아마존 제2본사라든지 이태리에 있는 성공 사례들이 많습니다. 창의적인 생각을 통해서 기후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의 결과로 나온 것이고요. 다핵 도시라는 것은 서울이 너무 강남 위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세훈 후보는 강남만 생각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강남이냐 비강남이냐 이렇게 분류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서울이 골고루 잘 사는 국제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다핵을 만들자, 여러 곳을 더불어 잘 살게 하자라는 게 박영선 후보의 핵심 공약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지적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선거가 점차 막바지로 가고 최근으로 오면서 박영선 후보가 너무 네거티브 전략에만 집중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닉슨 대통령이 사임한 워터게이트 사건을 네거티브라고 하지 않습니다. 공직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전 정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세훈 후보는 내곡동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해서 처음부터 거짓말로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 참여정부에서 내곡동을 개발하려고 했다라고 했는데 그게 밝혀보니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죠. 거짓말이었죠. 두 번째로는 그 땅을 알지도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재산신고에 이미 다 등록이 돼 있는 거고요. 심지어 측량하는 현장에 오세훈 후보가 왔다 갔다라는 증언도 발견이 돼 있습니다. 아침 오전 방송을 보니까 오세훈 후보가 보상가가 낮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린벨트일 때는 땅값이 평당 몇만 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이 그린벨트가 개발이 되면 수백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외면한 채 바로 옆에 그린벨트보다 보상을 적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좀 현혹시키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지금 제기되고 있는 오세훈 후보의 이런 문제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LH 투기 사건보다 훨씬 더 재질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2007년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지 않았습니까? 네. 많은 정황 증거들이 나왔습니다만 묻혔죠. 그러나 결국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거짓이 진실을 덮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오세훈 후보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내곡동에 갔는지 답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세 번째 TV 토론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나온 이야기가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의혹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오 후보가 10년 전에 시정을 펼쳤던 그 상황들에 대해서의 평가는 잘 눈에 띄지가 않아요. 오 후보의 시장 시절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게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대단히 아쉬운 측면이 있는데요. 오세훈 시장 시절을 크게 세 가지로 저는 분석해 봅니다. 첫째, 오세훈 서울시에는 오세훈만 보이고 서울 시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전시 행정에 너무 치중을 한 거죠. 세빛둥둥섬이라든지 경인아라뱃길이라든지 지금도 적자가 나가지고 골칫덩어리입니다. 두 번째로는 서울시 행정에 차별만 있고 사람이 안 보입니다. 네. 뉴타운 광풍을 통해서 원주민들이 많이 쫓겨나다시피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용산 참사죠. 얼마 전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쓰는 시설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라고 해서 많은 비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즉 차별만 존재했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서울시 행정에는 강남만 있고 비강남은 없어요. 왜 그렇게 강남을 좋아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얼마 전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부잣집 아이들은 자제분이고 가난한 집 아이들은 아이들이다라는 말씀을 해서 호되게 당하셨죠. 저희가 지역구가 구로입니다. 구로에 계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자소스키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구로가 강남이야 비강남이야. 그렇게 편가르는 행정은 안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좀 요즘 많이 받는 질문이실 것도 같고 좀 불편하신 질문일 수도 있는데 요즘 나오는 여론조사상으로 박영선 후보가 크게 지고 있다 이런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결과 나오면 캠프나 당에서 분위기 가라앉지 않냐 이런 뭐 우려들도 나올 텐데요. 좀 어떠세요? 아프죠. 아픈 게 사실이고요. 근데 다만 이제까지 역대 선거에서 여론조사 결과와 선거 결과가 달랐던 적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오세훈 후보와 관련된 건데요. 2010년 총선 때 종로 선거에서 오세훈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17% 앞섰습니다. 선거 결과는 13%로 뒤졌죠. 2010년도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여론조사는 20% 앞서다가 결과는 0.23%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론 지형으로 나타나는 민심, 그 민심이 지향하는 바를 저희 민주당은 제대로 봐야 된다. 아프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즉 국민들의 회초리지 않습니까? 그 회초리를 겸허하게 받고 낮은 자세로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욱더 쇄신하고 혁신해서 국민이 원하는 바로 가는 게 저희 당이 해야 될 일이라 생각을 하고 한 가지 저희 당이 잘못한 게 있으면 책망하고 탓해 주시는 건 좋은데 서울시의 미래를 위해서 박영선 후보는 살려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회초리라고 평가를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럼 어쨌든 그거에 대한 반성, 뭐 그걸 통해서 뭐 타결책도 준비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선거에 왕도는 없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가지고 있는 진정선거 컨텐츠를 가지고 진실되게 서울시민 한 분 한 분을 만나는 게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선거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꼴목에 표가 있다. 박영선 후보가 갖는 풍부한 컨텐츠와 서울 시민을 대하는 진정성을 가지고 꼴목으로 들어가서 한 분 한 분 만나서 듣고 설득하고 하는 게 저희가 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20대가 민주당 그리고 박영선 후보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원래 진보 정당 같은 경우에는 20대들에게 더 많은 표를 얻긴 하는데요.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고 또 어떻게 이 상황을 풀어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나요?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어려움을 처하는 게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들입니다. 그중에서도 청년들이 삶이 팍팍합니다.
공부 열심히 했는데 취업하기도 힘들죠. 집 사기도 힘들죠. 심지어 결혼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저 같은 기성세대만 하더라도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주어졌는데 지금 청년들은 그러지 못한 게 현실이고요. 이런 문제들을 하나의 이벤트, 하나의 정책으로 풀어나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우선 청년들의 이야기를 길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낮은 자세로 듣고 머리를 맞대서 해답이 어디 있는지 찾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저희 민주당이 잘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지금부터 시작으로 생각하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장 내일부터 사전 투표가 시작되는데요. 직접 투표를 하게 되실 유권자분들께 카메라 보시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민주당이 또 많이 못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채워 나가겠습니다. 못한 부분은 더 잘하겠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투표해 주십시오. 정쟁이 아니라 민생시장을 위해 투표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함께 이번 선거의 판세에 대한 분석 그리고 박영선 캠프의 전략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네, 지금부터는 다시 스튜디오에서 코로나19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 휴가 제도가 시행됩니다. 백신을 맞고 이상 반응을 느꼈을 경우 최대 이틀까지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의사 소견서가 따로 없어도 쉴 수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코로나19 첫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 2월 26일. 2021년 2월 26일 공화없이 정당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시작하겠습니다. 이후 한 달여 동안 백신을 맞은 100명 가운데 1명꼴로 이상 반응을 호소했습니다. 대부분 접종 부위 통증과 근육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을 느꼈는데 심할 경우 아나필락시스 증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상 반응은 보통 접종 이틀 만에 회복됩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징후가 다른 만큼 이상 증세를 느낄 땐 이른바 백신 휴가를 내고 쉴 수 있게 됐습니다. 주사 맞은 다음 날 아프면 의사 소견서가 따로 없어도 쉴 수 있고 그래도 나아지지 않으면 하루 더 쉬겠다고 신청하면 됩니다. 백신 휴가는 곧 접종을 앞둔 보건교사와 경찰, 소방, 의료기관과 약국 종사자 등에 적용될 전망입니다. 교직원은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 유급 휴가나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접종 시기 조정, 대체 교사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접종 당일에도 공가 또는 유급 휴가 등을 활용할 수 있는데 백신 휴가는 의무가 아니라 권고 수준에 그쳐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 공공기관은 상대적으로 시행이 어렵지 않지만 민간 기업이나 자영업 소상공인의 경우 휴가를 사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방역당국은 휴가 활성화를 위해 민간 기업의 협조를 구하고 감염병 예방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부터 75세 이상 일반 국민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면서 어르신들도 두려움에서 벗어나 적극 참여해달라고 독려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75세 이상은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의 74%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치명률이 높아서 먼저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또 이번 달에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 앱을 공식 개통한다면서 국제적인 백신 여권 도입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국민이 편하게 국내외를 오갈 수 있도록 대비해달라고 방대본에 당부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얀센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허가 심사를 위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식약처는 오늘 회의에서 얀센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 허가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조언을 받아 오후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 열린 검증자문단 회의에서는 얀센 백신에 대해 임상시험 결과 66.9%의 예방 효과를 보였으며 나이나 기저질환과 관계없이 60% 이상 효과가 있어 허가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두 종류의 코로나19 백신을 제조하는 미국 볼티모어의 한 공장에서 백신 성분을 혼합하는 사고가 몇 주 전 발생해 얀센 백신 1,500만 회 분량이 폐기됐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얀센 소속 그룹인 존슨앤존슨은 성명에서 품질 감독 절차에 따라 의약품 물질의 한 제조 단위가 품질 기준에 미달한 사실을 발견했다며 이 제조 단위에선 제조 과정의 마지막 단계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537명이고 해외 유입 사례는 14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0만 3,639명입니다. 총 검사 건수는 7만 1,499건이며 이 중에서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3만 1,996건의 검사가 이루어져서 총 81명의 확진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신규로 409명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는 6,465명이 격리 중입니다. 어제는 위중증 환자가 107명이고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을 권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수도권이 6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북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권역에서 지난 일주일간의 하루 평균 확진자 수보다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먼저 수도권에서는 서울 도봉구 병원 관련해서 누적해서 총 12명, 송파구의 고등학교와 관련해서 총 11명, 서초구 텔레마케팅과 관련해서 총 23명의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용직 일가족과 관련해서 총 14명이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충청권입니다. 세종시 초등학교 관련해서 총 21명, 충남 당진군 일가족과 관련해서 총 7명, 충청북도 보은군 연구소와 관련하여 총 10명이 발견되었습니다. 호남권에서는 전라북도 전주시의 고등학생 모임과 관련해서 총 7명, 전라북도 임실군의 가족 모임과 관련해서 총 8명, 전주시의 목욕탕과 관련해서 총 13명이 발견되었습니다. 경북권에서는 대구 중구 사업장과 관련해서 누적해서 총 34명이 발견되었고, 경남권에서는 부산광역시의 노래주점과 관련해서 총 누적 확진자 수가 136명이고, 부산 연제구 노인복지센터와 관련해서 총 51명, 영도구의 교회와 관련해서 총 11명, 역시 부산 동래구 직장과 관련해서 총 18명의 누적 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최근 한 달간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한 대상이나 지역 등에 대해서 실시한 선제 검사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최근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간 각종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205만 3,262건의 검사가 시행되었고, 이 중 요양병원, 요양시설, 노숙인 시설, 정신병원 등 총 34곳에서 총 37명의 양성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저희 방역대책본부에서는 감염 발생이 우려되는 특정한 지역이나 대상에 대해서도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누적해서 3월 18일까지 입영장병은 총 34만 3,402명, 또 3월 25일까지 교정시설 종사자와 입소자에 대해서는 16만 9,754명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여서 이 중 총 52명, 이 중에는 입영장병 중에 17명, 교정시설 종사자와 입소자 중에 35명 해서 52명이 양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지역별 선제검사는 위험도가 높은 주민 그리고 특정한 집단을 중심으로 해서
앞서 말씀드린 2월 26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간 전체 13개 시도에서 약 53만여 명에 대해서 시행을 했고, 이를 통해서 총 449명의 감염자를 발견하였습니다. 교정시설에 대한 선제검사는 지난 3월 10일부터 그리고 소년시설까지 포함해서 검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4월부터는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입소 아동과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에 대해서도 선제검사를 실시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지역사회 감염 발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 방역당국은 비상한 긴장감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검사 사각지대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발굴하여 선제검사를 적극 실시함으로써 감염자 조기 발견 및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개발 중에 코로나19 치료제 투약과 관련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치료제인 베클루리주, 즉 렘데시비르의 경우 총 123개 병원에 5,462명에게 투약이 되었고, 국산 항체 치료제인 레키로나주는 현재까지 52개 병원에 929명의 환자에게 투약되었습니다. 또한 내일 치료제 백신 실무위원회 산하 방역물품 의료기기 전문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동회의에서는 자가진단 키트 활용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또 대유행이 다시 발생할 상황에 대비해서 검사의 확대 방안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가진단 키트의 적용 가능성, 또 개발 지원 가능성, 해외 상황 등 전문가들을 모시고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방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먼저 안전신문고에 신고된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에 최근 방문 판매 등을 통한 직접 판매 홍보관에 대해서 수칙 미준수 사례가 신고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매일 어르신 수백 명을 좁은 실내에 초청하여 물건을 판매하고 홍보한 사례, 또한 밀집된 공간에서 대화를 하는 사례, 5인 이상이 매주 단체 회식을 한 사례 등이 신고되었습니다. 직접 판매 홍보관의 경우 산밀 환경이 조성되기 쉽고 노래나 음식 섭취, 또 판매 및 판촉 설명을 위한 대면 접촉 등을 통해서 감염과 전파의 위험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해당 기관의 종사자들은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홍보관을 출입하는 모든 인원에 대해서 발열 여부 등을 확인하고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출입을 금하며 출입 명부 작성 후 입장을 허용하는 등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자들도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종사자 및 다른 방문자와의 불필요한 대면을 최소화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4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해서 신규 1차 접종자는 22,643명으로 총 87만 6,573명이 1차 접종을 받았습니다. 2차 접종자는 4,786명이 추가되어 총 12,973명이 완료하였습니다. 1분기 접종 대상자 중에서 신규 1차 접종자는 3,655명으로 총 접종률은 85.3%였습니다. 기관 및 대상자별로 1분기의 접종률을 보면 요양병원이 87.8%, 요양시설이 91.0%, 1차 대응 요원이 78.0%,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가 82.3% 등이 1차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2차 접종이 진행 중인 코로나19 치료병원의 경우에는 6만 804명이 1차 예방접종을 맞았고 12,973명이 2차 예방접종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2분기 접종자 중 접종률은 37.6%입니다.
이상 반응과 관련해서는 신규로 123건이 신고되어 총 1,698건의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이 신고되었고, 대부분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사례였으며, 신규로 2건의 중증 의심 사례, 또한 신규로 2건의 사망 사례가 신고되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국내외 코로나 발생 양상을 보면 상당히 어두운 상황입니다. 국내외적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높은 백신 접종률에도 불구하고 이른 방역 조치 완화, 거기에 더해서 변이의 출현 및 확산 등 다시 유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올해 들어 하루 300~400명대의 국내 신규 환자 발생이 지속되던 상황에서 오늘은 국내 발생 환자 규모가 537명까지 늘었습니다. 위중증과 사망 규모는 줄어들고 있어도 이는 말씀드리기조차 송구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여전히 전국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 방역당국 긴장감을 최고로 높여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유행을 특별히 주도하는 집단이나 시설이 특정화되지 않습니다. 유흥시설, 교회, 의료기관, 사업장 등 그동안 집단 감염이 다수 발생했던 장소에서 다시금 발생이 발견되고 있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사회에 광범위하게 누적된 감염의 전파 고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더구나 변이 발생과 확산도 문제입니다. 이러한 변이는 전파력이나 치명률까지 높이는 것은 물론 치료제나 백신의 효과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주요한 변이 외에도 미국 등에서 발생하는 기타 변이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우리가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내고 있지만 항체가 형성되기까지는 접종이 완료된 후 길게는 3~4주가 지나야 항체가가 최고치로 올라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다시금 방역당국 입장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입니다. 1차적으로 최소한 65세 이상의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이 완료가 되고 항체 형성이 충분히 될 때까지는 현재의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준수는 그대로 또 반드시 지켜주셔야 하겠습니다. 저희 방역당국 백신 접종을 충실히 진행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거리 두기를 더욱 강화하면서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과 전파를 막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지금의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앞으로도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에 따라 국산 백신 또 치료제 개발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문에 답변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들었습니다. 주요 발생 그리고 치료제 투여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진 뉴스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만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된 오늘 전국 예방접종센터 46곳에서 한창 접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예약한 사람들만 맞을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상황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네, 저는 서울 성동구청 백신 예방접종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후에도 접종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점심시간 이후에도 한창 이 접종하려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 성동구에서는 현재 490번대 접종자가 예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백신 이상 반응은 다행히도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화이자 백신 접종이 이뤄지는 장소와 또 접종 절차도 개략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곳은 크게 대기실과 예진실 그리고 접종실 3곳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 접종자들이 방문을 하면 먼저 대기표를
발급받습니다. 마치 은행 창구처럼 자신의 번호가 뜨면 예진실로 이동하게 되고요. 또 예진실에서 백신을 맞기 전 건강 상태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예진이 끝나면 그 뒤로 보이는 현재 비춰지고 있는 접종 장소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접종 공간은 크게 12곳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접종이 끝나면 별도로 마련된 대기 장소로 이동해 길게는 30분 동안 기다리면서 이상 반응 여부를 관찰하게 됩니다. 문제가 없으면 귀가하는데요. 오늘은 만 75세 이상인 시민들이 접종 대상인데 성동구의 경우 19,000여 명입니다. 우선 예약을 받은 시민을 대상으로 접종을 진행합니다. 이 때문에 이른 아침부터 이곳 센터를 방문했다가 발길을 돌린 시민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이곳을 비롯해 전국에 있는 지역 예방접종센터 46곳에서 함께 화이자 백신 접종을 계속해서 진행하는데요. 현재까지 접종 대상자 204만 명 가운데 86%인 175만 명이 동의한 상황입니다. 보건당국은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접종 기간인 4월에서 6월 안에 재신청하면 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힌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네, 박희재 기자, 이렇게 병원과 연계해서 접종 시설을 운영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예진실과 접종실에는 현재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각각 배치되어 있는데요. 의사 4명과 간호사 10명, 그리고 약사 1명과 행정직원 2명이 각각 포함됐습니다. 이렇게 서울대병원에선 접종과 이상 반응을 관리하는 치료 전반을 맡고 지자체는 재정과 또 행정 지원을 맡습니다. 화이자 백신이 특히 관리하기가 까다로운 만큼 전문 의료진들 손길이 더 절실한 상황인데요. 지역 예방접종센터로선 처음으로 시도하는 방식이라 이곳 성동구에선 1호 백신 예방접종센터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곳 성동구를 시작으로 다른 지자체로도 이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성동구청에 있는 백신 예방접종센터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오늘부터 서울시에 있는 어린이집 5천여 곳에 내려진 휴원 조치가 끝나고 정상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긴급 보육만 진행됐던 이전과는 달리 특별 활동도 가능해지는데 외부 강사들은 선제 검사를 받게 하는 방역 수칙 등이 적용됩니다. 어린이집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 네, 서울 양천구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정 기자가 나가 있는 그 어린이집도 오늘부터는 정상 운영이 시작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정상 운영 첫날인데요. 지금은 하원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아이들을 하나둘 데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곳 입구에서 발열 검사와 손소독을 받은 원생 90여 명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볼 수 있었는데요. 3차 대유행을 계기로 지난해 11월에 내려진 서울 시내 어린이집 휴원 조치가 129일 만에 오늘로 끝난 겁니다. 이제 정상 개원이 가능해진 서울 한 어린이집은 모두 5,200곳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긴급 돌봄을 선택한 아이 비율이 87% 정도를 기록하고 있었던 만큼 정식 개원 뒤 등원 숫자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긴급 돌봄 때와 달리 이제부턴 외부 강사가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서 특별 활동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일부 어린이집에선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꺾일 때까진 특별 활동을 보류하거나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우려를 고려해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외부 강사만 어린이집을 방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앞서 방역당국은 올해 전국에서 발생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집단 감염 사례가 모두 36건에 모두 635명이 확진됐다고 밝혔는데요. 서울시는 정식 개원을 계기로 감염이 더 늘어날 위험도 있는 만큼 방역수칙 점검과 계도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식 개원에 앞서 시청은 어린이집에 방역수칙을 명시한 안내표를 만들어 배포하고 어린이집에서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는지를 앞서 점검했습니다. 또 방역소독기와 열화상 카메라 등 16억 원 상당의 물품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는 전체 어린이집 개원 전 모든 보육교사의 아이 가정에서 한 명씩 선제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방역당국도 이번 달부터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게 매달 한 번씩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한편 어린이집 교사를 상대로 하는 백신 접종도 2분기에 이어질 전망인데요. 장애아 담당 어린이집 교사 15,000명은 오는 8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받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일반 교사 등에 대한 접종은 오는 6월로 계획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양천구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북한이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에까지 소형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 같은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 3,600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를 털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도에 박경석 기자입니다. 북한이 지난 1월 8차 당대회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단거리 미사일입니다. 이 열병식에선 기존보다 탄두가 더 커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북극성 5형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당시 북한은 작전 목적과 타격 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전술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중단거리 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체계를 선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주장대로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기술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내린 것입니다. 또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진체 연료가 액체에서 고체로 바뀌어 기동성도 강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탄도미사일 이동형 발사 차량 생산 공장을 현대화하고 있고 평안북도 영변의 핵시설도 계속 가동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핵미사일 기술 고도화에 필요한 자금은 정찰 총국 주도로 가상화폐 거래소 등을 해킹해 충당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해킹한 가상화폐는 우리 돈 3,600억 원 규모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해킹그룹 킴수큐와 라자루스 등이 북한 정찰 총국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이렇게 훔친 가상화폐를 중국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실제 화폐로 바꾸는 돈 세탁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박경석입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치킨을 배달하던 50대 가장을 채워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이 운전자에게는 실형이, 동승자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35살 여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승자 48살 남성 B씨에겐 방조 혐의만 인정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동승자에게 이른바 윤창호법 적용은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전 0시 55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400m가량 몰다가 오토바이로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54살 C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사고가 나기 전 A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도록 해당 차량의 문을 열어주는 등 음주운전을 알고도 내버려둔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25일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B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1심 결과 운전자에게는 실형이, 동승자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관련 내용 또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미일 안보실장 첫 협의와 한중 외교장관 회담 등 이번 주 후반에 미국과 중국에서 외교전이 숨가쁘게 펼쳐집니다. 미중 갈등 격화 속에서 우리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한중 협력에 있어서 얼마나 외교적 역량을 발휘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이교준 기자입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먼저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한미일 3자 협의를 앞두고 북미 뉴욕 채널 동향 등을 먼저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시각 2일 워싱턴 DC 인근 메릴랜드주 미 해군사관학교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과 만납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안보사령탑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번 회담의 최대 관심사는 막바지 검토 단계에 접어든 미 정부의 대북 정책 윤곽과 한미일 당국 간 조율입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부대변인은 대북 정책 검토가 최종 단계에 와 있다며 이번 안보실장 협의에서 검토를 논의하길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는 우리 정부가 종전선언과 외교적 접근을 통해 북미 대화 조기 재개를 설득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이 종전 선언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미일의 공동 번영 증진과 협력 확대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둔 한미일 협력 복원도 다룰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미국 주도로 대북 정책 방향과 동맹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될 미묘한 시점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중국을 방문합니다. 모레 중국 푸젠성 샤먼시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 장과 회담을 갖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 등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중국은 미 정부의 반중 연대 추진에 대한 선제적 견제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우리 정부의 외교력이 다시 시험대에 올려질 전망입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엿새 만에 평양 주택 건설 현장을 다시 방문한 데 대해서 통일부는 민생과 직결된다고 생각되는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공개 활동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8차 당대회 등에서 살림집 건설 부문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후 당대회 과업 관철과 인민생활 관련 분야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살림집의 경우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발표에서도 건자재 분야의 구체적 수치를 제시할 정도로 다른 분야에 비해 중요성을 높이 보이는 듯한 태도를 드러냈다면서 인민생활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곳에 민생 행보를 집중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오후에 발생한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도사리 민통선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이 16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산림당국은 어제 일몰 후 철수한 산불 진화 헬기 5대를 오늘 오전 6시부터 다시 투입해 오전 8시 10분쯤 산불을 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불로 산림 4만여 제곱미터가 소실됐습니다. 해당 지역은 지뢰 매설 지역으로 산불 진화 인력을 투입할 수 없어 투입된 헬기를 이용해서 잔불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등 서쪽 지방은 때이른 초여름 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벚꽃도 예년보다 일찍 폈지만 도심 대부분의 벚꽃길은 통제되고 있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박현실 캐스터. 네, 안양천 산책로에 나와 있습니다. 네, 뒤로도 벚꽃이 만발했는데 그곳도 전면 통제가 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년보다 따뜻한 봄 날씨에 이곳 서울 안양천 산책로에도 벚꽃이 만발했습니다. 하지만 이곳도 올해는 벚꽃 구경이 잠시 멈춤입니다. 지금 이곳은 통제가 되고 있지만 저희가 잠시 허락을 구하고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4월 11일까지 서울 안양천 벚꽃길 산책로도 통제가 되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따뜻하고 건조한 바람이 불면서 서울 등 서쪽 지방은 때이른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의 기온이 23.6도로 하루 만에 올봄 최고 기온을 경신했고요. 전주는 무려 25.1도, 광주 22.2도로 평년 수준을 10도가량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다소 덥다 싶을 만큼 기온이 크게 치솟지만 해가 지는 저녁이 되면 기온이 크게 떨어져서 쌀쌀해지니까요.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의 하늘빛이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과 대전 10도, 부산 13도로 오늘과 비슷해 크게 쌀쌀하지 않겠습니다. 낮 동안 서쪽 지방은 따뜻하겠지만 북쪽 지방은 선선하겠는데요. 내일 광주 23도, 대전 21도, 서울 20도로 오늘보단 낮지만 예년보다 따뜻하겠고요. 동해안은 강릉 16도, 포항 15도에 머물며 선선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에는 또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전국에 많은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메마른 날씨에 서울 등 중부지방으로도 건조주의보가 확대했습니다. 산행 계획하신다면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마시고요. 항상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양천 산책로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3기 신도시를 둘러싼 투기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엔 토지거래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자 165명이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토지를 쪼개서 폭리를 취한 기획부동산부터 가짜 농업회사를 세워서 농지를 사들인 사례까지 수법도 다양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LH 사태로 민낯이 드러난 신도시 개발 예정지의 땅 투기 행태는 탈세로도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6개 지역의 토지 거래를 들여다봤더니 탈세로 의심되는 사례가 쏟아져 나온 겁니다. 유형별로는 토지 구매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편법 증여 의심 사례가 115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법인 자금을 빼돌려 개발 예정 지역 토지를 사들인 사주 일가도 30명 적발됐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전매가 금지된 대토보상권을 웃돈을 얹어주고 사들여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회사 돈을 빼돌리기도 했습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한 각종 편법도 총동원됐습니다. 개발 가능성이 낮은 토지를 쪼개 서너 배씩 폭리를 챙겨 팔아치운 뒤 폐업 직전 매출을 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기획부동산 업체는 물론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보유하던 농지를 스스로 설립한 가짜 농업회사에 팔아넘겨 양도세를 줄이고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땅값이 급등한 신도시 개발 예정지에서 이른바 족집게 투자 권유로 1,000억 원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위장사업장을 운영하며 수수료 신고를 피한 부동산도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지난달 말 출범한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을 본격 가동해 앞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현재로서 저희들은 31개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 지역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등에 접수된 자료까지 포함해서 분석 범위를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자금 조달 과정은 물론 친인척과 관련 법인들까지 철저히 검증해 부동산 탈세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전북경찰청이 현직 LH 전북본부 직원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직원의 아내는 남편이 설계를 맡은 완주군의 한 개발구역 인근 땅을 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전북 완주군 삼예읍과 봉동읍에 조성 중인 주택지구, 이른바 삼봉지구입니다. 6,000가구, 1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단지로 사업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입니다. 경찰은 이곳 삼봉지구 개발 사업의 인허가와 설계를 맡은 LH 전북본부 직원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의 부인을 비롯해 모두 3명 명의로 된 땅 때문입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3월 2억 9천여만 원의 1,300제곱미터 규모 땅을 사들였는데 이 땅 맞은편엔 현재 아파트 단지가 조성 중입니다. 투기 혐의 인정하세요? 아내 명의로 땅 사셨는데 인정하십니까? 투기 혐의 인정하세요? 경찰은 이 직원이 부인 등이 산 땅에 유리하도록 설계 과정에 개입했거나 혹은 땅 구입을 위해 내부 정보를 활용했는지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LH 전북본부를 압수수색한 경찰은 이 직원의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 수사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둔 상태입니다. 경찰은 수사 선상에 오른 직원의 혐의 사실을 구체화해 조만간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투기 의혹을 받는 LH 현직 직원이 한 명 더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대는 오늘 부패 방지법 위반 혐의로 LH 현직 직원 한 명을 추가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투기 혐의로 수사받는 LH 전 현직 직원은 모두 21명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19명이 현직입니다. 경찰은 LH 관련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 경기 남부 외에 지역에 대한 출장 조사에 나서서 현직 직원 한 명의 구체적인 혐의를 파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대구 연호 공공주택지구 투기 의혹과 관련해 LH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 동북권 보상사업단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대구경찰청은 오늘 오전 수사관 8명을 투입해 경북 경산에 있는 LH 대구 동북권 보상사업단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연호지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은행권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시중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선 건실한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창구의 자정 노력도 중요하다며 기획부동산과 은행 직원이 연계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농지 처분 의무가 부여되는 투기 관련자 대출은 신속히 회수해 주길 바란다면서 부동산 거래 분석원이 설립되면 금융회사가 투기 의심 거래라고 판단되는 토지담보대출을 분석원에 통보할 의무를 지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경찰이 업무상 비밀 이용 혐의로 고발당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김 전 실장 고발 내용이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 수사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내사나 수사에 착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판례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상화폐 광풍 속 거래소 난립의 부작용을 짚어보는 YTN의 연속 보도입니다. 거래소의 보안 의식이 부족한 탓에 가상화폐 계정이 해커들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시세 조작을 위한 해킹으로 추정됩니다. 김우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가상화폐 9천만 원치를 구매한 31살 김모 씨. 한 달 만에 달성한 수익률은 100%, 9천만 원은 2억 원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수익이 나니까는 되게 기분도 좋았고 코인에 대해서 확신이 생기니까는 월급날만 기다렸었죠. 계속될 것 같던 김 씨의 장밋빛 미래는 순식간에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최근 거래소 계정이 해킹당하면서 원금까지 몽땅 날린 겁니다. 피해 당일 김 씨의 가상화폐 거래 내역입니다. 오후 7시 반쯤 해커는 낯선 IP를 통해 김 씨 계정에 접속합니다. 4시간 뒤 갑자기 김 씨 소유 가상화폐 물량을 전부 팔아치우더니 곧이어 거래가 거의 없는 비주류 가상화폐를 터무니없는 웃돈을 주고 사들입니다. 해커가 산 가상화폐는 순식간에 60배 넘게 치솟았다가 곧바로 푹 꺼졌습니다. 저도 이거를 좀 전 재산이고 빚내서 투자한 건데 한순간에 이제 없어지니까는 죽고 싶었죠. 49살 박모 씨도 똑같은 수법에 당했습니다. 지난달 23일 박 씨의 거래 내역입니다. 해커는 박 씨의 자산을 전량 매도한 뒤 거래량이 거의 없는 가상화폐를 웃돈까지 주고 사고 팔며 시세를 인위적으로 올립니다. 상한가까지 끌어올리는 데 걸린 시간은 단 10분. 뭐 그냥 한 방 오고 뭐 할 말이 없죠. 뭐 그냥 뒤통수 그냥 뻥 맞은 기분이죠. 누구한테 돌멩이로. 취재진이 확인한 해킹 피해자만 4명, 피해액은 2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뚫린 계정은 특정 거래소에 집중됐습니다. 해커들이 단번에 가격을 올려 다른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내려는 범죄로 추정됩니다. 피가 마르는 상황에서 아무런 답변도 없고 대책도 없고 보안 전문가들은 거래소 서버가 해킹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특정한 IP에서 이렇게 특정한 어떤 소비자들만 랜덤하게 이렇게 됐다고 하면 거래소 쪽에서 문제 있을 가능성이 더 크죠. 해당 거래소 측은 서버가 해킹을 당한 적은 없다며 피해자의 계정 비밀번호가 노출돼 벌어진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비슷한 해킹 피해가 잇따른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보안책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이런 너무 신성수법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보안을 더 강화하려고 지금 강구책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피해자들은 보안 책임에 과실을 물어 거래소를 상대로 피해 보상 소송 등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지난해 개인 투자자의 주식 보유액이 240조 원 넘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인의 주식 보유액은 662조 원으로 2019년 말 419조 원에서 243조 원, 58%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증가 규모는 지난해 주식시장 시가총액 증가분 643조 원의 37.8%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개인의 비중은 1년 전보다 3.6%포인트 증가한 28%였습니다. 지난달 수출이 크게 늘어서 증가율이 2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수출이 1년 전보다 16.6% 증가한 538억 3천만 달러에 달해 5달 연속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업 일수를 반영한 하루 평균 수출도 16.6% 넘게 늘어난 22억 4천만 달러로 역대 3월 실적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일반 기계, 석유 제품, 섬유 등 중간재 품목들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15개 가운데 14개 품목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조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2,500조 원 규모의 추가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인프라 투자로 수백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미국을 재건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 첫 유세를 펼친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를 찾았습니다. 철강업체 등이 몰려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산업도시로
노동자들이 많은 곳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재건을 외치며 인프라 투자가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re going to bring everybody along. Regardless your background, your color, your religion, no matter, everybody gets to come along. So today, I'm proposing a plan for the nation that rewards work, not just rewards wealth. 이번 인프라 투자 계획에는 고속도로, 교량, 항구 등을 재건하는 데 6,500억 달러가, 노령층과 장애인 돌봄 시설 투자에 4천억 달러가 각각 책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신규 주택 건설과 제조, 부흥, 청정 에너지 관련 사업 등에도 수천억 달러씩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수백만 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In fact, it's the largest American jobs investment since World War II. It will create millions of jobs, good paying jobs, it will grow the economy, make us more competitive around the world. 바이든 정부는 이 같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증세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인하됐던 법인세와 고소득자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이번 부양책은 취임 후 처음으로 처명한 1조 9천억 달러보다 더 큰 규모입니다. 여기에 공화당이 증세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최종 처리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대선 전초전 성격인 4.7 재보궐선거 이제 엿새 남았습니다. 사전투표는 당장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이뤄집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막바지 민심 잡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판세와 함께 선거 이후 정치 지형 변화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여야 중진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이어서 오늘 또 여야 중진 의원분들 이렇게 자리에 모셨습니다. 두 분 그 의원 경력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합쳐서 9선이더라고요. 선수로 따지면 그래도 설훈 의원님이 더 선배신 거죠? 저 광역시장 한 번 되기 저도 그것까지 치면 이제 같이 동률로 치는데 일단 정치 한참 선배 되십니다. 네, 국회 선수로 따지면 설훈 의원님이 그 선배시고 또 여당 의원님이시니까 현재 남은 재보선 판세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근데 선거는요. 뭐 저도 정치를 오래 했습니다만은 이게 투표 막날 마지막 날까지 이 요동을 쳐요. 지금까지 쭉 보면은 뭐 마지막 날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동안에 쭉 유지해서 온 게 올라가던 게 갑자기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밑에 있던 게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선거는 그야말로 다이나믹하죠. 그래서 아직 여세가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는데. 먼저 우리 당 입장에서는 이 부동산 정책이 잘못됨으로 해가지고 국민들이 지금 분노에 차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나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투기를 잡고 그리고 부동산 실수요자들이 제대로 제 집을 갖도록 하자는 게 우리 당이 갖고 있는 기본 입장이기 때문에 그 입장을 잘 살려서 지금까지 잘못된 정책은 바로 잡고 그리고 과감하게 이 정책 자체를 좀 말 그대로 뜯어고치는 작업을 해야 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이 저러면은 뭐 여당을 믿을 수 있겠구나. 아무래도 여당이 나을 거다. 이런 마음이 다시 들도록 해야 되는 게 이번 상황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야 한다 말씀해 주셨는데 김 의원님께서는 현재 판세 어떻게 보세요? 제 판세는 설훈 의원님께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민주당이 지고 있다고. 그리고 그 차이가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조금씩 뭐 다르긴 합니다만 대략 15에서 20%포인트 정도 차이 난다고 최종 결과까지 집계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추세가 오히려 더 벌어지는 추세이면 추세지 이게 가까워지는 이게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그런 분노, 심판에 대한 의의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단순하게 뭐 부동산 이게 집값 폭등이나 전월세 폭등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정권이 가지고 있는 내로남불, 그 위선적 모습들이 그대로 다 드러났거든요. 가령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같은 사람, 자기가 부동산 정책에 서민들의 뭐 집 없는 사람들이 서러움을 해결해 주겠다 그러면 자기가 오히려 그게 앞장서서 자기 이익을 더 챙기고 또 박주민 의원 같은 분 민주당 의원이신데 이분이 그 법을 대표 발의하셨던 분인데 또 자기는 더 올려서 받고요.
그러니까 이게 앞다르고 뒤다른 완전히 이게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모습들을 보여왔던 그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있는 것이고,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정권이 보였던 이 실정, 뭐 부동산뿐 아니라 일자리도 지금 폭망해 있고요. 국민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불공정할 수 있냐라고 생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판세가 다시 뒤집어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 뭐 전 그렇게 안 봅니다. 이제 여론조사라는 게 다 믿을 것도 아니고 또 안 믿을 것도 아니지만은 역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엉터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의외로. 이를테면 작은 사례지만은 20대 총선 당시에 종로에서 정세균 의원하고 그리고 지금 오세훈 후보하고 붙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네. 붙었는데 그때도 압도적으로 20% 이상 오세훈 후보가 이길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근데 까보니까 거꾸로 13% 이상 이 정세균 후보가 이겼습니다. 그 사례만 있는 것 아닙니다. 또 오세훈 후보하고 한명숙 총리가 서울시장 선거를 놓고 또 붙었었습니다. 그때도 압도적으로 오세훈 후보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막상 까보니까 물론 오세훈 후보가 이기긴 했습니다. 0.5% 차이였습니다. 그런 게 여론조사가 잘못되는 경우가 허다히 있습니다. 20대 총선은 뭐 그 당시 한나라당입니까? 압도적으로 이길 것이다. 과반수 이상 차지할 거다. 이렇게 봤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우리 당이 123석이 됐고 한나라당은 122석, 우리가 1석도 많았습니다. 과반수 이상 차지할 거라고 그랬는데 막상 까보니까 안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를 맹신할 거는 아니지만 그냥 매신할 거는 전혀 아니고 안 믿을 것도 아니지만은 참고 정도로 생각해야지 그게 모든 결과가 다 나올 것이다. 똑같을 것이다. 이렇게는 절대로 안 봅니다. 네. 그 말씀을 제가 드릴까요? 좀 전에 말씀하신 뭐 종로 선거, 서울시장 선거 사례들은 우리가 여당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야당할 때 얘기죠. 이 여론조사 결과는 대체적으로 야당에게 불리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전화를 받거나 ARS로 답변하신 분들이 야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혹시 나한테 무슨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내 기업을 하는데 혹시 세무조사 나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들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야당을 지지하는 표심은 여론조사에서 잘 안 잡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 편차는 여당이 더 높고 야당이 낮았다가 이게 가까워지는 추세인데 지금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여당이 꺼져 있고 야당이 올라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벌어지면 벌어지지 실제 투표에서 가까워질 가능성은 없다. 저는 그렇게 명확하게 그건 전혀 다른 사례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온갖 소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여당을 공격하는 분들은요. 일반 국민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뭘 두려워서 그냥 조사에 응할 때 자기를 입장을 안 밝힌다는 겁니까? 오히려 야당 지지하는 분들이요. 훨씬 더 적극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당 지지하는 분들이 참여율이 훨씬 낮아요. 그래서 이 결과가 여론조사 결과가 나중에 보정을 해야 되는데 보정 없이 그냥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는 굉장히 아주 치열한 접전을 벌일 거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게 여론조사 지금 기관들에서 보고 있는 좀 정확한 관측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여론조사 관련된 그래픽이 나가고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잠깐 중간에 끼어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고 앞서 전해드렸던 여론조사 결과는 어제까지 3월 31일까지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오늘 4월 1일부터 조사되는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법상 공표될 수 없기 때문에 어제까지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를 지금 이렇게 방송 중에 보여드리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요. 두 분 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시각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서른 의원님께서는 뭐 완전히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지나치게 맹신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리고 김 의원님 같으신 경우에는 여론의 흐름이 많이 반영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실제 바닥 민심을 저는 이제 선거운동을 직접 다닙니다. 뭐 저희 지역 구청장 선거도 있고 또 인근에 있는 부산시장 선거 지원도 다니고 하면서 현장을 직접 누비고 다니고 있는데요. 바닥 민심은 훨씬 더 강력한 현 정권에 대한 심판 의지가 그대로 느껴지는데, 이거는 뭐 저만의 얘기가 아니고 박영선 후보를 보시면 압니다. 박영선 후보가 이게 유세복이라고 점퍼 입고 다니던데 그 민주당 이름이 없어버렸습니다. 그냥 박영선 1번만 쓰고 다니고 심지어 어떤 지역에서는 파란 옷도 벗어버렸다고 흰 옷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도저히 선거가 안 된다는 걸 민주당 스스로가 알고 계신 거죠. 그건 잘못된 얘기고요. 흰옷은 오히려 오세훈 후보가 입습니다. 그 얘기를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당 지지자들 중에 흰옷 입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파란색 입고 나오고 민주당이란 표시는
달지도 하고 안 달기도 하고 그럽니다. 파란색 자체가 이 민주당이라는 걸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파란색 입으면 다 민주당이라 다 알죠.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당 색깔은 제가 말씀을 좀 우리 당은 어쨌든 진솔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이번 상황에 대해서 잘못한 건 잘못한 또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하기 때문에 투기는 잡아내야 합니다. 투기를 잡고 실수요자들이 내 집을 갖겠다는 그 로망을 지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건데 그걸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뼈아프게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겠다는 의지는 충실하기 때문에 그 점을 우리 지지자는 물론이고 국민들께서 이해하시리라 생각하고 어쨌든 결과는 치열한 접전을 벌일 것이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좀 전에 당의 색상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당은 빨간 색깔만이 아닙니다. 빨간 색깔, 흰색, 파란색을 같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간색, 흰색을 같이 섞어서 하는 것을 빨간색이라고 오해하신 것 같아 보이고요. 좀 전에 이제 부동산 정책을 말씀하셨는데 부동산 정책 25번이나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 번도 사과 안 하다가 갑작스럽게 지금 사과를 한다 그러는데 그 말 그것이 진정성이 있겠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내 집 갖고 싶은 그 열망들을 제도로 법을 통해서 막아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현 정권이 저지른 실책이죠.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것인데 어느 날 갑자기 25번이나 계속해서 잘못한 거 아니라 그러다가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한다고 그 말을 믿겠느냐. 더구나 이번 선거는 서울도 마찬가지고 부산도 마찬가지인데요.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성범죄를 저질러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를 800몇십억을 국민 세금을 들여서 하고 있죠. 거기 후보 안 내겠다고 이미 당을 통해서 다 약속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대표 시절에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싹 다 잊어버리고 후보를 내놨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짓말하고 수시로 밥 먹듯이 지난번 약속을 어기는데 아니 25번이나 실패한 정책 지금 다시 고치겠다 그러면 믿어지겠습니까 그게요? 사과는 사과죠. 그래서 사과했습니다. 사과한 걸 사과 안 한 거라고 얘기하시면은 그건 곤란하고요. 부동산 정책이 오락가락한 건 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럼 비난받아야 합니다. 잘못했다고 우리가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한 대로 이게 끝은 아닙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그 부분은 또 지켜봐야 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지금 앞서 그래픽을 통해서 나갔는데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서른 의원님께서 잠시 전에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사과는 사과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이낙연 그 상임선대위원장이 그 발언한 것과 좀 같은 맥락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낙연 대표께서 뭐 전 대표께서 잘 정리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 말씀을 제가 드리면 이제 사전투표 눈앞에 두고서 갑자기 사과하셨습니다. 그 사과뿐 아니라 작년 4월 총선 때 이낙연 대표가 종합부동산세, 종부세세 완화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다고 했단 말이죠. 그래 놓고 왜 종부세를 완화하기는 그냥 더 올렸느냐, 왜 세금이 이렇게 높으냐 했더니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라고 또 거짓말 하셨다가 2시간 후에 내가 이거 거짓말한 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사과를 진정성 없이 해야 되는데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언제 거짓말했다고 그랬습니까? 잘못 인식한 거죠. 잘못 생각하신 거죠. 거짓말은요. 지금 국민의힘 후보 두 사람이 다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말 거짓말입니다. 뭘 거짓말하셨다는지 NCT 모르겠는데요. 부분과요. 내곡동 문제는 무슨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아니 다 거짓말이에요. 지금 까면 깔수록 그냥 사실과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거 사실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니 오세훈 후보가 LA 보금자리 주택지구 그거 관련해 가지고 거짓말했다고 하는데 뭘 거짓말했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청량할 때 갔느냐 안 가느냐 16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 자리에 갔는지 16년 전에 당시 청량할 때 갔느냐 안 갔느냐 물어보면 그 기억나겠습니까? 그때 내 기억으로 안 갔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지금 갔느냐 안 갔느냐 그게 서울시장 선거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부산의 박영준 후보 온갖 비리가 있다고 그랬는데 비리라고 드러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민주당이 고소장을 했는데 하도 급하게 막 엉터리로 만들어내다 보니까 박영준 후보하고 아무 관계없는 제3자 소유의 건물을 가지고 고소장을 냈습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그런 코미디 같은 일들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뭘 거짓말 했습니까? 조금 전에요. 우리 당에서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 시절에 내곡동 땅 포함해서 주택계획 직접 발표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진까지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가장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제가 말씀을 보도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내용에 보면은 이 내곡동 땅에 대해서 서울시장 몰랐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 거짓말 하나. 우선 당장 나는 모른다 했다가 나중에는 그 있구나 했습니다. 또 주택국장 정결 사항이다. 그 엄청난 이 그린벨트를 바꾸는 사업인데 어떻게
주택국장이 정결합니까? 서울시장이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다 알았다는 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요, 이거야말로 진짜 거짓말입니다. 제가 말씀을 이게 거짓말입니다. 드리겠습니다. 이거 잊어먹은 게 아니고 거짓말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죠. 내곡동 땅 그 부분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미 사실상 다 예정지구로 지정이 되고 확정이 되었는데 사실상 확정이 되었는데 그 후에 국민임대주택법이 보금자리주택법으로 바뀐 겁니다. 법이 바뀌니까 예전에 행정 절차가 다 무효가 되잖아요. 그래 법 바뀐 절차에 따라서 행정 절차만 진행했던 것 뿐이지 이미 오세훈이라는 사람이 시장이 되기도 전에 실질적으로 다 사실상 확정되어 있던 지구를 절차상을 밟았던 것에 불과하고요. 네. 아니 서울시장이 되었을 때 그런 주택지구가 지정되었는데 그걸 발표한 걸 가지고서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참.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자기 땅, 처가 땅이 있는 사실은 그거는 숨겼잖아요. 아니 처가 땅이 그래서 아니 그 땅이 100만 원짜리가 270만 원을 불어 나가지고 36억이 이득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또 특혜로 받은 집들이 있어요. 특혜 하나가 그냥 같은 값에 넘겼다는데 그 거짓말이에요. 같은 값에 넘겼다 하지만은 프리미엄이 10억 이상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같은 값에 넘길 수가 없어요. 저쪽 전문가들 물어보니까요. 그거야말로 새빨간 거짓말이다. 같은 값에 넘길 수가 없다. 그 프리미엄인데 프리미엄은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현금으로 넘어간다. 그 현금이 최소한 5억에서 10억 될 것이다. 그 5억, 10억을 챙겼다. 이렇게 얘기 나와요. 네. 그런 36억 잠시만요. 의원님, 두 분 의원님 36억 플러스 10억 이상의 이득을 챙겼습니다. 네. 그 땅은 의원님 잠시만요. 70년 전에 장애소유였던 겁니다. 저희가 오늘 다룰 주제가 많아서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신 오세훈 후보의 이른바 내곡동 땅 의혹과 관련해서 계속 치열한 신경전이 있고 계속 그 공방이 오고 가고 있는데 앞서 말씀하셨던 민주당의 새로 나온 기사는 저희가 아직 접하지 못한 내용이 조금 전에 나온 내용입니까?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네, 이 부분은 추가로 좀 확인되는 대로 다시 한번 그 제작진분이 알려주시면 나중에 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른바 내곡동 땅 의혹과 관련해서는 양측의 입장이 좀 첨예하게 갈리고 그동안에 수차례 많이 좀 언급이 되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일단 부산시장 관련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부산시장 여론조사 추이도 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건 역시 그 오늘부터 조사된 결과가 아니라 어제까지 조사된 결과입니다. 어제까지 조사된 결과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보시는 것처럼 좀 격차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그 서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다가 끊으셨으니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산시장 선거도 민주당이 하다 안 되니까 네거티브만 계속합니다. 선거 현장에 가보면요. 자기가 잘하겠다거나 뭐 자기가 잘했다거나 이런 것보다도 민주당 쪽에서 야당 후보, 우리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서 계속 흠집내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선거를 여당이 야당을 상대로 흠집내고 네거티브 하는 걸 전적으로 하는 거 저는 선거 하다 처음 봤습니다. 얼마나 자신이 없었으면 상대방 핥히는 것만 하느냐. 제발 조금 여당답게 좀 점잖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도 마찬가지고 부산도 마찬가지고요. 상대방이 네거티브하고 흑색 선전한다 해서 우리는 그 진흙탕 싸움에 들어가지 않겠다. 우리는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뚜벅뚜벅 우리 갈 길 가겠다. 그런 선거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서로 의원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이게 참 부동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 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희한하게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국민의힘 후보들이 두 분 다 부동산에서는 엄청난 이득을 취하고 있고 정말 부동산 이 문제의 주범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뭐 네거티브로 얘기하면서 그 사실과 다르다고 그냥 거짓말이라고 덮어씌우고 있는 이 현상이 참으로 통탄할 이야기입니다. 정말 범죄를 저지르고 잘못을 저지른 것은 양쪽 후보들인데 그걸 전부 다 우리한테 다 덤태기로 덮어쓰고 있고 국민들 일반도 그걸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이 현상이 저로서는 참 안타깝게 짝이 없는데 어쨌든 LCT 부분만 하더라도 박경준 후보가 물론 뭐 이 어부 자식들이죠. 그 두 채를 받았습니다. 그건 움직일 수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 두 채를 받아서 그 이득을 얼마나 취했습니까? 40억 이상 이득을 취했습니다. 그게 명백한 팩트입니다. 그거를 제가 거기에서 객관적 사실에 좀 설명을 드리겠죠. 그게 그 사실이 뭐 더 이상 설명이 있습니까? 아니 객관적 팩트가 틀리기 때문에 설명 좀 이따 드리겠다. 말씀하시죠. 좀 이따 설명 드리겠습니다. 뭐 자식이 어부 자식이긴 하지만요. 그 자식 둘이가 두 채를 받았지 않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두 채를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객관적 팩트를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두 채를 소유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말씀 좀 이따 객관적 팩트가 두 채를 소유하고 틀린다니까요. 있기 때문에 40억 이상의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예, 제가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한다면은
끝없는 밤샘 토론해야 할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밝히기 위해서는 제가 좀 말씀드릴 기회를 좀 주시죠. 말씀하십시오. 그 예. 처음에 LCT를 박형준 후보 측에서 특혜 분양받았다고 민주당이 그랬습니다. 특혜 분양은 무슨 특혜 분양입니까? 샀는 사람에게서 다시 그 샀는 겁니다. 그것도 작년에 박형준 후보 부인의 경우에는 아니 그래서 뭐 특혜 분양 그 당시 시세로 샀는데 그 후에 작년 구입한 다음에 1년 사이에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누가 폭등시켰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폭등시켰습니다. 전국에 온통 집값을 다 올렸습니다. 아니 그 집값 올린 주역은 바로 민주당 정부입니다. 그게 왜 박영준이한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집 사는 게 죄입니까? 아니 집 샀는데 집값은 누가 올려달라고 그랬습니까? 왜 세금은 그렇게 집값 올려놓고 세금 왕창 매깁니까? 좀 전에 뭐 그 아까 뭐 의붓 이렇게 말씀하신 그 표현도 좀 사실 그렇습니다만 그분이 재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혼한 부인의 전 남편의 그 자식 한 분이 그게 집 한 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두 분 의원님 죄송하지만 앞서 제가 서른 의원님 말씀하실 때도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그 각 후보의 개인적인 개인 사와 관련된 말씀은 조금 좀 자제해 그러니까 주시면. 뭐 네. 그런데 그런 상황이어서 아니 그런데 본인의 혈육도 아닌 분한테 사실 이래라 저래라 뭐 어떻게 간섭을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걸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매우 데리키 다 매우 이렇게 미묘한 그 재혼 가정의 아픔이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콕콕 찌르시면 비인간적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두 분 의원님께서 좀 그 개인적인 그런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두 분의 토론 과정에서 나왔다는 점을 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워낙 좀 이렇게 열기가 좀 뜨거워져서 저희가 오늘 사실 두 분 중진 의원분들을 모신 이유가 이렇게 지금 앞서 공방을 나눴던 이야기들은 그동안 많이 다뤄져 왔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선거 이후에 전국이 어떻게 될 건지를 좀 전망해보고 싶어서 사실 두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일단 먼저 전제로 깔고 들어가야 될 게 뭐 여러 지역에서 그 재보선이 치러지긴 하지만 가장 관심 있는 곳은 결국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이 생각하는 이번 재보선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그 둘 중에서 두 곳 다 승리할 자신이 있으신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자신이라기보다도 선거는 결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긴다 진다 얘기하는 것은 좀 성급한 면이 있는데 팽팽한 선거를 할 거라는 건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선거는 사실 뭐 투표함을 깰 때까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더 겸손한 자세로 정말 진지한 자세로 우리 유권자들에게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뭐 전망을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한다 그러면 네. 저희들이 두 곳 다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전망을 네. 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분 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서울시장 재보선 이후에 일단 뭐 선거가 나오진 않았지만 가정이라는 전제를 깔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먼저 여쭤보면 선거 결과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가정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원하지 않은 선거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그 이후에 지금 현재 그 당대표 대행 체제이지 않습니까? 원내 지도부 그리고 당 권력 구도에도 좀 여파가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우리는 5월 초에 임시전당대회를 열어서 당 지휘부를 새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대표를 새로 뽑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월 중으로 원내대표를 또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선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선거 결과가 자연스럽게 반영될 수밖에 없게 이미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월에서 9월 사이에 이 대통령 후보 선거를 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이어 선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선거 결과 등등을 다 반영해서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이 결정을 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일단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겼다라고 판단을 내렸을 경우에는 지금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더 힘을 받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고 만약에 선거에서 졌을 경우에는 새로운 권력 구도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구체적으로. 권력 구도는 뭐 지금 당대표에 이낙연 대표가 출마하는 건 아니죠. 아니고 세 분의 후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당을 이끌어갈 터이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당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차기 당내 권력 그러니까 전반적인 리더십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리더십이야 네. 이낙연 대표가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겠죠. 행사할 것이고 그리고 결정적인 부분은 8월 9월 사이에 있을 후보 결정대회 그때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그건 또 별도의 문제죠.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되니까 뭐 그때까지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만은 내용은 지금 뭐
잘라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네. 결과를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김 의원님께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예상을 하셨던 성적표와는 달리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국민의힘에도 상당한 타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뭐 그런 과정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만 만약 그런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저희 당내에도 굉장히 큰 혼란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전체적 뭐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한 분석을 하는 결과에 따르면 그보다는 오히려 민주당 내부에서의 분란이 엄청 커질 것이다. 아마 민주당 내부에서의 분단까지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 올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죠. 왜냐하면 이재명 도지사를 지지하는 그룹들이 있고 또 거기를 반대하는 그룹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 갈등과 알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여전히 쉽지 않은 숙제일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죠. 저희들 내부에서는 만약 두 군데를 다 이기게 되면 어차피 저희 원내대표도 임기가 이제 5월 달까지로 되어 있고 비대위원장은 선거 마친 바로 그 다음 날 자신이 임기를 마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당 지도부의 개편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요. 저희들의 경우에는 지금 한 11월 정도에 대선 후보를 결정할 그런 스케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당 지도부 개편한다면 의원님도 도전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뭐 아직 그런 생각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은 선거 국면에 우리 지금 오로지 지금 선거에 전념해야 되는 상태라서요. 마치고 나면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처음에는 얼마 전에는 그 원 구성할 때는 법사위원장 한번 지원을 하셨던 거잖아요. 법사위원장을 내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뭐 안 주니까 뭐 방법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다 가져가 버리니까 당권까지는 아니더라도 원내대표 출마설도 나오고 하던데. 뭐 원내대표 출마에 대한 의향을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 그걸 뭐 발표하고 할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저희들이 오로지 지금 이번 선거에 전념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몰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김기현 의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한 가지 좀 지적하면서 아니라는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우리 당이 분당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 우리 당 사정을 어떻게 그렇게 알고 하는 겁니까? 모르고 하는 겁니까? 몰라도 너무 모르네. 예측을 말씀드리고 예측은 그거는 전혀 안 맞습니다. 다른 예측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당이 분당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그건 마타도입니다. 전형적인 마타도니까 전혀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0.1%도 없습니다. 우리 당은 하나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선거가 이기든 지든 상관없이 그냥 갑니다. 가기 때문에 우리 당이 분당할 거라는 기대는 전혀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국민의힘이 분당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저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선거에 서로 이긴다 하더라도 분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평성 차원에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요. 우리 당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보셨던 것처럼 후보를 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매우 유연성과 탄력성을 보여드렸습니다. 심지어 안철수 그 당시 후보죠. 그 예비 후보가 그걸 4번 번호를 국민의 당이라고 하는 4번 번호를 달고 할 경우에도 우리가 지원하겠다는 그런 아주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서 경선 과정을 거쳤던 것이고요. 지금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오히려 더 중도층과 또 이 반문 세력들, 이 정권에 대해서 정말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그런 그 분들을 함께 연대해서 큰 빅텐트를 만들어 갈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곳에 그렇게까지 다 포함해서 하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씩만 좀 드릴게요. 차기 대권 구도와 관련해서요. 일단 서른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 지금 위원장님의 측근으로 알려지신 분이니까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약진이 두드러진 여론조사가 사실 많이 있거든요. 현재 이런 그 여론조사 추세에 대해서 이낙연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주변에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으니까요.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이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이재명, 이낙연 이런 구도와 관련해서 어떻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시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정치사에서 제3 후보가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윤석열 총장은 일단은 제3 후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3 후보가 성공한 사례가 없다는 것은 우리 역사, 현대사에서 드러난 특징이고요. 그래서 뭐 딴 얘기 할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도 총장 하시던 분이 정치 현장에 들어와서 성공할 수 있겠느냐? 저는 거의 무망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모험도 아니고요. 그건 하겠다는 것 자체가 무모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그냥 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정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런 복잡하고 간단치 않은 이런 문제를 검찰총장이 했다고 해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회에도 한 번도 안 들어본 분이 할 수 있을 것이다? 천만의 말입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못한다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른다면은 그건 참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야죠. 국민들이 그 점을 정확히 짚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김 의원님께 이 질문을 좀 더 세부적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재보선이 끝나고 나면 당장 안철수 대표가 있는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가 불거질 것이고 그 이후에 더 나아가서 윤석열 총장을 비롯한 범야권 정계 개편 논의가 불거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윤석열 총장이 정치에 참여할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저는 여전히 가능성이 반반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 정치 선언을 한 적도 없기 때문에 너무 앞서 나가서 그걸 전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좀 전에 이제 그 우리 설원님 말씀이 계셨던 것처럼 설원님만이 아니라 민주당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은데 이 윤석열 총장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 그럴 만한 감이 안 된다. 이런 식의 발언을 굉장히 많이 하시던데 그만큼 아마 윤석열 총장이 두렵다 나오면 위험하다. 아무래도 이기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런 것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짐작이 들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윤석열 총장도 저희들 그릇에 담을 것이고요. 또 안철수 국민의당도 당연히 저희들이 합당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합당을 할 것이고요. 그 외에도 지금 당 바깥에서 움직이는 분들, 저희 당내에 있는 분들 포함해서 다 함께 합쳐서 감동의 드라마를 저희들이 만들겠다.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부터 이번 서울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저희들이 보여드렸던 것처럼 감동의 드라마를 만들어서 그 감동을 가지고서 통합된 야권 후보 한 사람을 세워서 반드시 이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 이 모습을 종식시키고 심판하겠다. 그런 의지를 확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은요.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냥 툭 떨어져도 되는 게 아니고 모든 걸 다 준비해가지고 대통령 후보에 나서서 국가를 경영하는 거지 그냥 툭 떨어져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 겁내서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제일 바래요. 윤석열 총장 하면 제일 좋겠어요. 왜? 우리가 이길 거니까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절대로 국가 경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준비가 안 되는 건 100% 사실입니다. 저희들 준비되어서 한 5년 뒤에 또 도전하겠다면 모르지만 지금 상황에서 하겠다면 대한민국 망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윤석열 총장이 우리 당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대변인도 아니기 때문에 옹호하고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단정적으로 지도자 자격이 없다라고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 당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우리 당 후보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우리 당 내에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통령하고도 남을 인재들이 많이 있죠. 차고도 넘치는 인재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인재들 다 가용해서 감동의 드라마를 만들어내겠다 그러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많았는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앞서 서른 의원님께서 제시한 자료도 지금 저희가 준비한 시간에 관련된 내용이 저희 기사가 들어오면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아서 그건 또 이어진 뉴스에서 확인이 되면 다시 한번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서른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과 함께 전국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앞서 속보를 통해서도 전해드렸는데 음주운전을 하다가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운전자와 동승자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운전자는 실형을, 동승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동승자가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을 시켰다고 보고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준명 기자. 네, 인천지방법원입니다. 네, 오늘 선고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인천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35살 여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승자 48살 남성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로 제한속도를 초과해 역주행하다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초래한 점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다만 B씨에 대해서는 자신의 차량을 A씨에게 제공해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사망했지만 상당한 금액의 위로금을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하고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전 0시 55분쯤 인천시 중구 오랑리 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400m가량 몰다가 오토바이로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54살 C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사고가 나기 전 A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게 해당 차량 문을 열어주는 등 사실상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동승자 B씨가 운전자 A씨의 음주운전을 단순히 방조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추긴 것으로 보고 둘 모두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창호법이란 지난 2018년 9월 부산에서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여 숨진 고 윤창호 씨의 이름을 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따른 법률 개정안을 말합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살인죄 수준으로 강도 높게 처벌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B씨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의 공동정범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B씨가 A씨에게 편의점까지 운전해 가라고 했지만 A씨 스스로 음주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은 것이지 B씨의 강요나 교사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건 아니라고 본 겁니다. 결국 재판부는 B씨에게 적용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유죄라고 판단했고 B씨는 집행유예를 받게 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는 징역 10년, B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1심에서 구형량에 못 미치는 선고가 내려진 만큼 검찰의 항소 여부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인천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일 기온이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오늘 서쪽 지역에는 때이른 초여름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서울의 기온이 23.6도로 하루 만에 올봄 최고 기온을 경신했고요. 예년 기온의 10도 이상 웃돌면서 다소 덥다 싶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고온 현상이 한풀 꺾이겠고요. 서울의 아침 기온이 10도, 낮 기온이 20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과 달리 내일은 전국적으로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내륙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10도, 대전 10도, 부산 13도로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서쪽 지역은 오늘보다 1에서 4도가량 낮겠고 동쪽 지방은 오늘과 비슷해서 선선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0도, 대전 21도, 부산 19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